예전에 여의도 분위기 한바탕 뭐가 지나갔다. 지나갔죠. 좀 많이 무서웠어요. 살아생전 내가 80% 변동성을 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AI지만 돈 많은 주주들이 압박을 줬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너희들 돈 쓸 거야? 투자에서 만약에 AI가 이상적으로 모든 걸 다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쏠릴 거예요. 어느 한 군데. 제일 잘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비효율성이 다시 생길 거예요. 내일 당장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연구논문 자료 같은 게 있었어요. 몇 개냐 이유가 13,000개 정도 나오고 AI가 와서 투자가 변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단타는 변했다. 단타는 AI랑 붙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럼 기관에 계실 때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요. 나 오늘은 매매 실래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왜 놀고 있냐? 그러면 숏을 쳐 임마 이러는 거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라는 걸 하고 있는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지 투기를 하고 있는지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샀어.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추세 추종으로 들어갔다가 가치 투자로 바뀌는 케이스.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개미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베스트 탑2 ETF의 솔 탑2가 있듯이 우리 머니코믹스에는 엉티가 있다. 엉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엉티 좋아. 네. 오늘은 살짝 억텐 없이 진짜 편하게 그냥 미국 주식 수다나 떨려고 한번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 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엉두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엉두루님이 최근에 조금 저희 채널에 못 나오셔가지고 요즘 날이 너무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사무실에 있으니까 뭐 잘 모르다가 조금만 걸어도 더워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사무실에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먹고 10덕들은 엉두루님 다 알아요. 애니는 지금 네,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알상무님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장단 맞출 사람이 그렇네. 좋습니다. 자, 우리 티커자님도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S증권 김기현입니다. 티커자죠? 네. 티커자님 요즘 근황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평범하게 회사 생활 잘 하고 있고요. 7월에 가장 최전선에서 많은 것들을 봤죠. 와, 그 얘기 오늘 풀어주실 거죠? 그때는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오늘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두 분을 모신 이유가 두 분 다 약간 AI 쪽에 또 하실 말씀 좀 많으시지 않나요? 그리고 또 미국 주식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뭐 실적 발표도 났고 S&P, 다우 전부 다 지금 거의 역대급 또 최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도 물론 이번 주에 조금 올라줬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주변에 뭐 분위기나 반응 같은 건 좀 어때요? 사실 주변 분위기를 잘 모르고요. 요즘은 거의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골방 철학자. 네, 프로그래밍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올 초까지는 이제 국장 비중이 좀 많았다가 지금은 미장 비중이 훨씬 많게 바뀌었고 뭐 일본 좀 투자하고 뭐 이렇게 좀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이미 많이 넘어오셨네요. 넘어온 지는 한 두 달 정도? 왜 넘어오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전망을 했다기보다 변동성이 크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국장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퀀트 모델에서 지표들을 보면 경고 같은 것들이 좀 느껴져가지고 먹으면 많이 먹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성격상 좀 지키자는 주의가 좀 강해가지고 미국은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주식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글로 넘어갔죠. 진짜 시점 개고수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5월, 6월 이때쯤 넘어오신 거잖아요. 5월 달쯤에. 네. 그때 막 레버리지 생기고 엄청 변동성 심할 때. 그래도 국장을 아직 들고는 계시는 거죠? 네. 삼전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는데 많지는 않고 뭐 종목 얘기든 LG전자 좀 많이 들고 있고. 그래. 잠깐만. 충격이야. 어지럽다. 진짜요? 왜요? 그냥 뭐 실적도 잘 나왔고 제가 이제 로버트 쪽 많이 보고 있는데 그쪽 기술력도 좀 있고 뭐 그렇게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많이 폭락한 거에 비해서는 싼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로봇 하면 또 요즘에 현대차나 모비스나 다이나믹스 보면서 가는 게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좀 사실 제가 이제 퀀트라 가지고 퀀트 점수를 매기는 어떤 체계가 있긴 하거든요. 스크리닝하는 뭐 10개 뭐 체계가 있으면 현대차는 그 점수가 별로 높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일이 워낙 바빠가지고 투자에 하루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사람이 시간이 없으면 깊은 분석보다는 쫙 펼쳐놓고 퀀트 위주로 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LG전자가 때마침 떴길래 막 엄청 대단하게 분석을 해서 는 건 아니고 좀 넣어보고 알아봤더니 뭐 밸류체인 이런 거 좀 분석을 해보니까 로봇 쪽이랑 이제 최근에 비즈니스를 워낙 많이 하고 그쪽에 이제 AI 쪽에서는 향후 먼 미래에는 이제 로봇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일본 쪽도 이제 로봇 쪽 그쪽 투자하고 있고 이쪽도 하고 있고. 그렇죠. 제 엉드루님 덕분에 또 일본 로봇에 눈을 떠가지고 수익이 방어가 잘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업에 너무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식은 많이 못 보고 계시고. 티커자님 어떠세요? 요즘에 여의도 분위기 좀 저도 건너 들으니까 한바탕 뭐가 지나갔죠. 지나가던 때는 좀 많이 무서웠어요. 내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거를 겪어보는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서웠는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고 겪어본 정도? 코로나 때 정도 느낌이었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코로나 때는 다 같이 이렇게 좀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무너진 사람들은 확 무너지고 버티는 사람들은 뭐 이 정도쯤이야. 양극 간의 그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지나간 거예요? 아니면은 지나가고 있는 도중인 거예요? 어때요? 저는 올 상반기처럼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오름 추세가 내리막길도 더 이상 그렇게 큰 과하게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우리 원래 익숙했던 박스장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국내장 얘기하는 거라 그냥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냥 일반 개미 투자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게 국내 주식에 있어서는 저희 셋이 또 똑같은 뷰일 수 있습니다. 개미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저 진짜 몰라요. 바보예요. 일단 뭐 두 분 다 지금 국장에서는 지금 살짝 피해 있어가지고 좀 부럽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대로 이제 처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마이너스가 솔직히 엄청 난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제가 벌었다고 생각한 그 돈으로 상상을 했던 온갖 그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현실 복귀를 하면서 일장춘몽이었다. 이게 좀 괴롭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보다 많이 잃으신 분도 있지만 주식이란 뭘까 하면서 이제 철학을 시작했다고 해야 될까요? 리니님 정도가 이 시장 평균 같아요. 그냥 번 거 다 뱉은 사람. 그치. 코스피 지수는 올랐지. 근데 이거 오른 건 도대체 누가 먹은 거지 싶을 정도로 그냥 오늘 상반기는 다 여기까지가 진짜 주변에 많이 들리는 정도.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제일 위너가 차 한 대 뽑은 사람. 그러니까 뭐가 남았어. 썼어. 이미 쓴 사람. 돈을 이미 쓴 사람. 냈어. 주변에 좀 있어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너무 아쉽긴 한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빼신 분 있잖아요. 그 시점을 알고 뺀 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 이제 서버를 사놓으면서 메모리를 진짜 욕심을 부려서 128기가를 장만을 했었거든요. 엄청 올라가지고 진짜 사기를 잘했다. 대박이다. 지금 살려면 진짜 얼마인지 와 진짜 감이 안 올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저희가 또 미국 주식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최근에 빅테크주 실적 발표가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계속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들? 저는 이제 개인 포지션은 구글이 단위 종목으로 제일 많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클라우드 쪽이 확실히 AI가 들어오면 활용할 만한 여지가 좀 많아가지고 매출액도 그쪽이 잘 나오고 성장도 좀 잘 나오더라고요. 아마존도 아마 그랬을 거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AI는 AI고 사실 클라우드 쪽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 할 때도 클라우드 AI 딸려 있는 뭐 베드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매출이 느는 게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클라우드 매출이라는 게 B2B로 뭐 회사에서 기업 단위로 쓰는 클라우드 그런 걸 많이 쓰는 건가요? 개인도 할 수 있고요.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면 내가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걔들 리소스를 이제 빌려다 쓰는 건데 보통 거기 안에 이제 몇 가지 패키지들이 막 들어가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를 쓰면 오피스는 공짜. 그 중에 이제 AI도 사실 코파일럿 쓸 때 뭐는 싸게 해준다. 그리고 AWS 같은 경우도 베드락이라 그래가지고 AI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미리 거기다 박아놓고 써주면 다른 클라우드를 쓰고 얘를 쓰면 좀 돈이 더 드는데 그냥 어차피 AWS 쓸 거 쓰면 패키지로 이제 묶으면 좀 싸게 오는 거잖아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미나이가 여기저기 스며 들어가가지고 구글은 또 다른 서비스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쪽으로 사람들이 점점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면 클라우드 하는 회사들이 아마 매출액이 되게 좋았을 거예요. 네, 다 공통적으로 클라우드 쪽에 매출이 엄청 잘 나오고 어쨌든 이 클라우드를 쓴다는 거는 거기에 이제 이미 한번 써서 뭔가 락인이 되면은 또 쉽게 해지 같은 건 잘 안 하다 보니까 어렵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기존에 안 쓰던 사람이 이제 오기는 하는데 쓰던 사람이 빠져나가기가 그쪽으로 좀 맞춰놓은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맞아. 우리 비밀번호 바꾸는 것도 번거로운데 티커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직까지 AI 시대잖아요. 최근에 클라우드 얘기하고 메타에서 데이터 센터 얘기하고 이게 한 바퀴 이제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AI지만 이제 돈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돈 얼마 썼어의 얘기면 이제는 돈 얼마 벌었어의 얘기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직 AI 모델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 실적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가장 쉽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좀 클라우드 그다음에 그걸 돌아가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단순히 얘네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여기가 뭐 전망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로 돈 많은 주주들이 이제 압박을 줬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니들 돈 쓸 거야? 언제 실적
실적 보여줄래.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돈 투자한 사람들도 다 자기 돈이겠어요. 진짜 쩐주들이 또 그런 걸 쫀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 점점 전달이 돼가지고 더 이상 투자만 할 수는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클라우드랑 데이터 센터 매출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원래 잘하던 데가 아마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드웨어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잊고 있었지만 아마존도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주가가 안 갔으니까 우리는 사실 관심을 좀 꺼둔 상태였었지 않나요? 근데 상방이 막혔잖아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쨌든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제 시설을 갖춰놔야 이제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딱 보인단 말이죠. 얘네들이 얼마만큼 구축해놨어. 근데 딱 그만큼만 매출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뭐 올라가지 못했는데 실제로 이제 까놓고 보니까 돈 잘 벌었더라. 이 정도는 대우 받아도 되겠는데 했죠. 근데 AI의 뭐 대장주가 된다. 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아마존이 좀 밸런스 괜찮은 것 같은데 돈도 잘 벌고 딴짓거리 안 할 것 같은 느낌. 좀 범생이 느낌. 근데 범생이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쁜 남자 좋아하잖아요. 아, 나쁜 남자 싫어요. 아, 지금 존나 좋군 써야 돼서 오픈 AI 결제를 끊을 수가 없어. 지금 그 존나 좋군이라고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우리 엉드루님이 만든 희대의 역자, 지금 그거를 저희 같은 개미 중생들이 다 쓰고 있어요. 아직 쓰시는 분이 많군요. 많아요. 지금 우리 조커 PD도 그거 쓰고 맨날 엉드루님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한번 하고 이제 일 시작하거든요. 제가 사실 업데이트를 이제 멈춘 지가 한 3... 지금 고물 됐어요. 4개월 정도 이제 됐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챗GPT 아이디가 이제 없고 지금은 이제 클로드랑 이제 제미나이랑 다른 서비스들 이제 우리 지금 배신감 느껴서 환승했어 지금.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거기에 썼던 게 굉장히 긴 프롬프트 문서가 있어요. 한 16단계로 뭐 주식을 이렇게 분석을 해라라는. 그게 없을 때랑 있을 때랑 과거에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 AI가 굉장히 성능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기본적으로 금융 지식도 굉장히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존나 좋군 같은 거를 개인이 만들기가 어렵냐 하면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만드는 거하고 엉종대왕님이 만들어주는 거하고 다른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주시든지 새로운 거를 만들어주시든지 우리 좀 책임지세요. 버린 건 아니고 잠깐 잊고 있었어요. 그 참 그랬지. 맞다, 내 건데. 맞다, 내가 만들었었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거기서 검색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AI한테 직접 뭘 물어보기보다 조사를 이제 조롱을 많이 시키고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 같은 경우도 옛날에 통합적인 걸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보기는 부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형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AI 전문가시니까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지금 쓰는 게 클로드랑 제미나이 이렇게 두 개인데 젠스파크 가끔 쓰고 내가 이거를 돈을 내면서도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늘 스케줄이나 이메일 이런 거 답장 안 한 거 DM으로 하루에 한 번씩 나한테 노티로 슬랙으로 줘. 이 정도 그냥 이 정도면 잘 못 쓰는 거죠. 아니요, 그 정도도 굉장히 잘 쓰고 계신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MCP라 그래가지고 뭐 이메일이랑도 이제 연동을 시키고 슬랙 뭐 이런 다 연동시켜놨어요. 다 연동시켜놨으면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죠. 그래요? 이 정도면 다 잘하는 건가? 제가 이제 여의도에 있는 모분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상무님들 뭐 이런 분들을 만나면 자기가 직접 일을 하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이제 클로드 코드를 써가지고 자기만의 대시보드를 만드셨대요. 대시보드를 만들어 저한테 이제 되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한계가 이제 본인이 어디에서 느껴지냐면 AI 성능은 요새 많이 충분한데 얘한테 뭘 던져줘야 될지 이 파트가 항상 막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질문할 때 단순히 재무제표 보는 거 말고 여기에다가 뭐 디램 가격 트렌드를 보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스타트업 내가 이런 회사들 이제 분석을 할 때 뭐 침투율이 얼마가 된다든지 이런 조사 자료 같은 경우도 사실 필요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 AI가 굉장히 똑똑해지는데 그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AI는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하는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AI가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말을 그럴듯하게 너무 잘 지어내가지고 아직도 많이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AI를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살짝 좀 K잖아요. 잘 쓰는 사람은 제일 잘 쓰고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사실 그거를 완전 활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도 똑똑해야겠다. 잘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AI 자체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처음에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했다가 하네스 엔지니어링 했다가 루프 엔지니어링 했다가 막 이게 언제 쫓아가나 싶은데 사실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고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얘가 필요하냐 아니냐를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바이오 회사 애널리스트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최근에 오픈 FDA라 그래서 미국에서 FDA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쫙 그거를 데이터로 이제 쏴주는 깃허브에 코드가 올라왔어요. 대박. 그럼 그거 연동시켜가지고 쫙 1상부터 3상까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면 이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본인이 이제 만들었다 하면은 이제 과거에는 그걸 일일이 찾아다니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활용을 잘하면 되지. 뭐 거기에 내가 꼭 루프 엔지니어링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티코자님도 코딩 좀 하세요? 어떠세요? 코딩은 대학원 때까지는 했는데 저는 꽤 빠른 시점에 포기를 했고요. 그냥 처음에 챗GPT 쓰는 순간 와 우리 미래는 여기 없어. 그럼 AI 좀 실무에 좀 쓰세요? 실무 쓰는데 아직 올드맨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료조사 정도? 이쁘게 만드는 용도로는 쓰거든요. 젠스파크 같은 거를. 근데 아직 걔네들이 하는 말을 못 믿겠어요. 검증하면 대부분 다 맞거든요. 네. 맞는데 그냥 못 믿겠어서 걔네들이 말한 거 다시 다 맞는지 검토하면서 시간 다 쓰고 걔네들이 이제 요즘은 다 각주 달잖아요. 어디서 갖고 왔고 맞아. 이거는 어디 자료고 그럼 그거 클릭해서 다 그냥 다시 다 읽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그래요? 게. 왜냐하면 요즘은 또 AI 슬롭을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걸 AI한테 시킨 거예요. 그럼 되게 길게 어떤 리포트가 나온다든지 문서가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자기가 검토를 하지 않고 넘겨서 다른 사람을 그걸 읽게 만드는 게 AI 슬롭이에요. 좀 잘못된 케이스는 보통 상사가 그러면 진짜 잘못됐어요. 쫙 써. 근데 문제는 그분이 이걸 자기가 만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내가 쓴 글인데 한번 검토 좀 해봐. 쫙 읽어보면 이상해 뭔가. 그래가지고 상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AI로 만든 건데 그럼 이제 열이 받죠 저는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가님이 따로 없다 보니까 질문지나 뭐 이런 구성안을 제가 쓰는데 네. 이제 이 레거시를 다 답습해요. 그런 대본으로 주는 거예요. 얘도 엄청 창의적인 건 아니구나. 그냥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어느 정도 섞어가지고 있어 보이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AI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직은요. 이 세상에 없는 무언가를 말할 수 있어요? AI가? 없죠. 아직은? 네, 아직은요.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거를 이제 조합이죠. 조합인데 원래 창의성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게 조합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창발할 때는 사람들이 갑자기 팍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같은 게 있잖아요. 기존에 없던 거를 이제 만들지 못하고 빌 에크먼 이런 분도 사실은 의견이 딱 이거더라고요. AI가 와서 투자가 변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단타는 변했다. 단타는 AI랑 붙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어떤 공시 자료가 나왔을 때 그걸 빠르게 해석을 한 다음에 빠르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고 이 공시 자료가 이런 톤으로 나왔을 때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게 좋다는 거는 이미 규칙화되어 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는 경우 여기에서는 AI도 사람이 낫다라는 게 이제 빌 에크먼의 의견인 거고 저도 이제 AI를 많이 쓰면서 실제 투자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데이터가 좀 부족한 그런 회사들도 꽤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늘 보는 회사들 말고 그런 기업에서도 뭔가 10루타, 20루타 이런 애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내가 찾느냐 마느냐는 이제 능력에 따라 달려 있는데 AI가 그걸 잘 찾아주냐 하면은 이제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보조적인 도구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투자에서 만약에 AI가 이상적으로 모든 걸 다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쏠릴 거예요. 어느 한 군데로. 제일 잘하는 곳으로. 네, 어느 구로. 그러면 비효율성이 다시 생길 거예요. 그쪽에 쏠리면 그쪽이 비싸졌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비싸졌기 때문에 싼 곳은 다른 곳에 생길 거고 사람은 이제 그곳으로 가겠죠. 그게 이제 AI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근데 단타는 하면 안 돼요. AI랑 붙어가지고. 원래도 못 이겼어요. 프로그램 매매 시절에도 개인이 단타로 하기에는 좀 쉽진 않아요. 원래 프로그램 매매가 꽤 많았었고 거래량이 한 70% 정도 늘 차지했었고 시타델 같은 애들이 거래소랑 호가 그거 할 때 한 4,000원씩 5,000원씩 쓰잖아요. 그게 다 보면은 미리 이제 우리가 보는 HTS 화면보다는 훨씬 빠르게 뭔가를 하여튼 캐치해서 일치적으로 나오는 불균형들이 있으면 수익은 굉장히 작거든요. 우리는 봐봐요. 누구 코에 붙여 그런데 그걸 1000만 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인프라 싸움이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이제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내가 이제 단타를 한다는 거는 그 불균형을 내가 어느 정도 먹겠다는 거거나 아니면 그냥 방향성 베팅이잖아요. 단타 방향성 베팅. 단타 방향성 베팅만큼 어려운 게 사실은 없거든요. 내일 당장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연구 논문 자료 같은 게 있었어요. 몇 개냐 이유가 한 13,000개 정도 나오는데 어느 펀드가 팔아서 누가 뭘 해서 어디에 무슨 이슈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무슨 이슈가 있어서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 2년 3년 보면 그 전에 생각했던 패러다임 있을 거잖아요. 보통 그만큼 이제 따라가고 회사도 재무제표가 의미 없다고 하지만 단기적인 얘기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얘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떤 흐름이란 게 있고 거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단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단서에 따라서 많이 수렴하더라. 장기 투자할 때는 원래부터 기계보다도 사람이 좀 많이 필요했었던 시대였죠. 근데 프로그램 매매가 최근에 개인들이나 소규모 기업들한테도 좀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로직 짜는 게 어렵지 않아요. 다들 이렇게 코딩이 어려웠는데 머릿속에 그 전략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 AI를 통해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프로그램 매매 건수나 결제 금액이나 이런 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단순해지는 거 아니에요? 코인 시장이 프로그램 매매가 진짜 많거든요. 네. 일반 주식 시장보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코인 차트가 약간 그 교과서대로 잘 가요. 아 그래요? 네, 알트코인 빼고 이
이 모양이면 어떤 신호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꽤 잘 맞아요. 그럼 돈 벌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잘 맞으니까 그 전략을 가지고 돈을 버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돌아가고 그러면 더 이제 전형적인 차트가 나와지고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느껴져요. 알겠습니다. 그 AI 하니까 또 헷갈려 하잖아요. 반도체 주식이 가격이 변동성이 있고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한 주식들은 잘 올라가고 애플은 오히려 AI가 안 묻어서 뭐 그때 가격 방어를 잘했고 그래서 AI 묻은 주식 대 안 묻은 주식 막 이런 대결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글쎄요, 앞날은 잘 모르겠고 스토리의 싸움인 것 같아요. 마소도 뭐 AI 투자 그렇게 많이 안 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투자를 그렇게 안 한 건 아니었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메모리 쪽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돈을 잘 못 벌 거라는 갑자기 없었던 패러다임 시나리오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억가요 억가. 사실 저는 그게 메모리 반도체만 가격이 오르는 거는 그쪽이 이제 이익이 많이 오르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때 이익이 많이 나는데 저쪽은 이제 그만큼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빅테크 쪽은 근데 같이 벌면 이제 쭉 잘 나갈 거고 네. 아닐 건데 그 투자가 좀 과하냐 안 과하냐 이거를 누군가가 문제 삼을 수도 있다. 근데 AI가 잘 나가냐는 더 긴 관점이고 네. 그 관점은 조금 짧은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정도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불확실성이 좀 크니까 막 질렀다면 조금만 조심하고 그때 사실은 제가 타겟으로 했던 거는 레버리지 좀 그만 써라였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레버리지를 써? 안 그래도 시장 변동성이 커가지고 한국 그 당시 제가 변동성 계산해보니까 연환상 86%였어요. 역사상 없던 변동성이었어요. 역사상 무섭다. 없던 변동성이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득달같이 달려들고 가거나 이건 좀 잠잠해져야 내가 들어가지 못하겠거나 저는 이제 후자 쪽이었고 득달같이 달려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스토리가 지금은 약간 반도체가 풀로 다 차기는 했지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것 같고 뭐 AI가 점점 브레이크를 걸 것 같고 막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면서 좀 떨어졌다가 또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가격의 뉴스가 많이 따라오잖아요. 삼성전자 38만 원 갈 때는 어떤 뉴스가 우세하다가 떨어지면 또 약간 비관적인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 둘 일은 항상 같이 가요 원래. 예를 들면 고용이 든다. 고용이 늘면 경기가 좋으니까 주가도 앞으로 괜찮을 거다. 이 이론이 있었고 같은 이슈예요. 고용이 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주가가 떨어뜨릴 거다. 이 논리는 두 개가 원래 늘 같이 갔었는데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더 방점을 찍고 어떤 게 더 높은 시나리오냐. 사건은 하나인데 끝이 달라요. 하나는 주가가 오른다. 하나는 주가가 떨어진다. 그만큼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개인이 해석하고 막 그거를 분석해서 투자하는 게 거의 불가능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래도 스스로 확률 계산 정도는 해보고 진짜 계산이 안 된다. 그럼 그쪽 영역을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거를 저는 오히려 추천하죠. 내가 아는 영역에 그냥 집중을 해라. 내가 반도체 회사 다니면 뭐 얼마나 나가는지 볼 수 있잖아요. 뭐 운송회사 다니면 뭐 알 수 있고. 개인은 이제 그게 맞고 기관은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쵸. 저도 기관 생활을 이제 한 8, 9년 이제 해봤으니까 네. 어떻게든 뭘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 한 6년 됐는데 네. 개인 투자자만큼 너무 좋거든요. 저는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내 사고도 되게 자유롭게 발산하고 시행착오도 여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온전히 내가 잘못해서 손실을 그치. 보더라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반성도 되고 하는 거니까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확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는 있잖아요. 이거는 한 60%, 이거는 한 40%. 그럼 기관에 계실 때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오늘은 매매 실래 이렇게 못해요? 우리나라 헤지펀드도 어느 정도는 항상 포지션을 갖고 갔었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북을 비워놨다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왜 놀고 있냐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돈 맡겼는데 나는 위태해서 나는 무서워서 현금을 들고 있는 건데 왜 놀고 있냐. 그러니까 외부의 입김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형 헤지펀드는 폐쇄를 많이 시켜요. 폐쇄. 3년 안에 절대 돈 못 빼. 못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못 나가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한국형 헤지펀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 피말리겠다. 왜냐면 내가 이때는 안 들어가야겠다는 판단이 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숏을 쳐 임마 이러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아무리 완벽한 논리를 짜놔도 이게 외부 개입이 들어가면 이 비논리가 된다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돈 가진 사람이 내 말 안 들으면 다른 데로 간다 이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해야지 뭐 어떡해. 무섭다. 짱하니까 그런 게 좀 떠오르는데 반도체가 막 오르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애들이 못 올랐거든요. 못 오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떨어졌어. 근데 웃긴 게 뭐냐 반도체가 떨어진데 걔도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 것도 없는 애들이 그래가지고 막 PER이 1.3 근데 성장률이 20%인데 어떻게 PER이 1.3이 나오지? 코스닥 쪽 얘기긴 한데 그런 애들이 지금 되게 많이 쫙 깔려 있으니까 이삭죽계식으로 요즘 좀 재밌더라고요. 왕창 떨어지고 나니까 그런 애들이 싸져 있는 주식이 많으니까 네, 이삭죽게 할 때 좀 공지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저렴한 주식이 너무 많고 좋아하는 주식들도 많은데 이게 오를 거라는 그 희망 자체가 없는 거 있잖아요. 이제 괜찮은 회사를 사야죠. 모든 회사가 다 오르진 않을 거고요. PER이 영영 안 오르는 PER 2짜리도 있어요. 뭐야? 보통 그런 걸 이제 밸류 트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거나 위험이 되게 높은 애들이 보통 PER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저 PER이 무조건 다 좋은 주식은 아니고 싼 건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봐도 싼데 왜 매출액 성장률이 20%지? 근데 캐시플로우 들어오는 거가 현금이 있어. 그래서 PER이 더 낮아지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질지 모르겠어요. 얘가 현금이 한 3천억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1,800억이야. 뭐지 얘는 도대체 정체가? 근데 ROE는 왜 20%지? 이러면 이제 모든 금융이론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면 사야 되는데 보통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체크하는 게 경영자가 누구냐, 경영진 지분율이 몇 %고 혹시 상속하실 때 됐나? 그렇지. 여기까지 보고 나면 단기적으로는 안 사는데 사놓으면 약간 든든국밥 느낌처럼 이거 더 내려갈 게 사실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당 좀 받고 저는 사실 미국 든든국밥은 사실 애플이었거든요. 애플을 좀 들고 있다가 최근에 구글로 좀 다시 많이 옮기긴 했는데 애플이 왜 든든국밥이냐면 애플 같은 경우는 그 ROE가 한 130% 140%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이익을 많이 벌어서도 있지만 자본을 거의 안 가져가거든요. 이익 잉여금을 그냥 전부 다 주주한테 그냥 다 돌려줘요. 하긴 걔는 AI도 안 하고 투자 같은 것도 별로 할 게 없지 않아요? 굳이 투자를 안 하죠. 애플이 부채 비율이 50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부채 비율만 보면 어라? 위험한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그 금융 부채가 아니고 이자가 나가는 부채가 아니고 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폭스콘이나 이런 데서 납품을 받잖아요. 단가를 줘야 되잖아요. 내년에 줄게. 이래버리면 그게 부채로 남긴 하거든요. 왜 내년에 줘요? 적게 주고 받을 돈을 빨리 받으면 그 기간만큼 이자가 생기고 자금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와. 자금 조달을 이제 그렇게 네. 그리고 매년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애플 전체 부채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들어오면 그걸 쌓아서 재투자를 하기보다 주주한테 다 돌려주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올해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니까 약간 든든국밥 느낌이 이제 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든든국밥인데 왜 파셨어요? 다른 게 더 좋은 게 이제 생기면 특히나 구글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350달러에 이거를 100억 불을 샀는데 310달러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나는 지금 사면 워렌 버핏보다 싸게 사는 거네? 아까 또 수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레오폴드 청산 사태가 네. 있었잖아요. 그게 좀 어떤 거예요? 이제 헤지펀드 쪽 하시는 분들은 꽤 이제 유명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헤지펀드의 운영 방침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반골 기질인가? 반골 기질이라기보다 원래라면 이제 위험관리팀에서 저거를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구나.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느낌으로 이제 앞으로 AI가 뭐 발전할 거고 뭘 할 거다. 전력이랑 이런 게 필요할 거다. 그래서 종목을 이제 산 건데 그거를 이제 레버리지를 약 400에서 500% 정도 걸어서 이제 산 거죠. 이거를 담보로 또 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헤지펀드가 되게 위험하게 투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투자 자체는 안정적인데 레버리지를 거는 거예요. 한 방향 베팅으로 쭉 한 거죠. 소프트웨어를 숏을 치고 하드웨어를 롱을 했거든요. AI 네. 쪽. 거기다가 이제 각종 레버리지를 걸어가지고 했잖아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래도 되나 싶었던 거죠. 언제 터질지 몰랐지만 언젠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의심 정도는 아마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럼 그게 이제 시타델로 뭐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방법이 좀 틀렸을 뿐이지. 그러니까 부채를 땡긴 게 문제지 산 종목이 뭐 이상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멀쩡해요. 그 펀드. 그래요? 멀쩡하다기보다 지금도 굴러가고 있어요. 시타델이 인수했지만 쓰니까. 실제로 연초에 대비해서 아직도 수익이 플러스니까 네. 그냥 우리 일반 개인들 같아요. 번 거 그냥 반납했어요. 개미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뭔가 그래서 자꾸 미장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은 너무 이 변동성도 크고 막 누가 막 그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너무 쉽게 흔들리는 작은 장이다 보니까. 근데 국장에 있었던 이유가 사실 국내 주식이 좋아서라기보다 국내 주식이 더 재밌었으니까 국내 주식을 했던 거잖아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투자라는 걸 하고 있는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기를 하고 있는지. 자, 내가 이걸 왜 샀어? 설명이 돼. 그럼 투기는 아니거든요.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샀어. 뭔가 설명이 잘 안 되면 투기인 거고 트레이딩은 가치고 보고 나는 됐고 수급과 이것만 볼 거야 하면은 그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추세 추종으로 들어갔다가 가치 투자로 바뀌는 케이스. 그 우리 대부분 그렇죠. 원래 추세 추종 투자는 승률이 되게 낮아요. 승률은 낮은 대신에 먹을 때 한꺼번에 많이 먹는 주의거든요. 손실을 계속 잘라낸다는 소리거든요. 조금만 떨어져도 아예 손절, 조금만 떨어져 손절. 먹을 때는 계속 지켜보는 건데 손절을 안 치고 갑자기 가치 투자자로 변모를 하겠대요. 자기가. 그 가치는 얼만데 모르겠대. 모르겠고 일단 내가 산 돈이 가치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가치라는 건 이제 실제로 내가 어떤 방식을 쓰든 계산을 해놔야지 밴드로 넣든지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으면 요 정도면 싼 거고 요 정도면 비싼 거. 그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했을 때 싼 쪽에 가까이 있으면 사면 되는 거고 비싼 쪽에 가까이 있으면 이제 덜 사거나 그냥 두거나 하면 되는데 손절은 언제 칠 건데? 몰라 그거는. 손절까지 생각 안 해봤어. 공전단지기를 하는데 앞면이 나오면 200원 주고 뒷면이 나오면 100원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는 게 맞잖아요. 무조건이죠. 행동 자체는 맞는 거예요. 근데 뒷면이 나와서 100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잘못한 투자냐 그게? 100원을 잃었다는 건 결과인 거고 200원을 받을 수 있고 100원을 잃어버리는 비대칭인 이 투자 안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하면 할수록 유리한 거죠. 계속 하면 할수록. 행동이 옳았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이도저도 아니긴 하지 마라. 이도저도 아닐 거면 그냥 하지 마라. 라는 게 보통 이제 트레이더들이 자주 하는 내용이죠. 근데 거기서 횟수를 늘리려면 제가 1,000원은 10,000원이 있은 상태에서 그 게임을 해야지 100원밖에 없는데 그 게임을 한단 말이죠. 100원밖에 없어서 그 게임을 했을 꼭 그걸 몰빵을 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100원밖에 없으면 그냥 내가 기대값이 아무리 양수여도 50% 확률로 저는 파산이에요. 그렇지. 이 게임을 우리는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이 하고 있어요. 이 게임을 해봤어요. 난 해봤어요.
그 엉드루님은 약간 가치 투자에 가까우신 것 같고. 그렇진 않고요. 네. 저는 가치 주식이 트렌드 탔을 때 사요. 가치 주식은 이제 와치리스트에만 있고 트렌드를 탔다 싶으면 그러면 약간 오른 이후거든요. 그래도 다 먹겠다는 생각은 없고 개인 투자자로서 그렇게 변했어요. 과거에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 할 때는 네. 약간 가치 투자 느낌에 좀 가까웠다가 오히려 개인이니까 자유롭더라고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회사가 멀쩡한 상태인데 많이 떨어지더라. 그러면 모르겠고 일단은 손절을 쳐서 관심 종목에 들어놨다가 트렌드 템플릿이라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거기를 다 만족했다. 그 내가 손절친 종목이 그럼 다시 그냥 사요. 그게 심지어 더 비싸더라도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퀀트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그러다가 또 손절 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도 내가 한 종목만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물려도 우량한 애한테 투자를 해야 덜 물리니까 펀더멘탈도 보긴 보죠. 키커더님은 이제 제가 들었을 때는 좀 트렌드 엄청 추종하시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트렌드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마침 또 부합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미국장은 ETF랑 여러 가지 다 합치면 한 13,000개에서 18,000개 정도 와. 얘기해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내 타겟으로 둘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에 부합하는 그룹이 있어요. 저는 그 그룹 안에서만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대별로 좀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 풀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량 주면은 물려도 괜찮다 하잖아요. 저는 미래에 오를 애라면 물려도 괜찮다. 하다 보면 장기 투자할 수도 있죠. 근데 장기 투자로 갈 거면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 종목에서 물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큰 패러다임을 보고 투자를 한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은 해요. 예전에는 차트 배울 때 차트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왜요? 적 있어. 우리가 항상 주식을 살 때만 생각하잖아요. 팔 거를 생각 안 하고 안 하잖아요. 해요. 네. 파는 시점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파는 시점을 잘 모르겠으면 차트를 뒤집으면 야 이쯤에서는 사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 그때가 그러면 반대로 파는 시점이어야 된다는 거죠. 차트로만 봤을 땐. 근데 그 파는 시점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삼성전자에 들어갔어. 반도체는 계속 잘 될 것 같아. 그럼 막 50만 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너무 일찍 팔아버리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되는 거죠. 마침 어제 이제 제가 고객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했어요. 얼마에 갖고 계세요? 했더니 250만 원에 한 번 사고 290만 원에 한 번 사서 260만 원에 정도에 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260만 원에 사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 16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보고 물을 더 타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 고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주식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식 하이닉스 160만 원이에요. 사요? 말아요? 안 산대요. 왜 안 사세요?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면 파셨어야죠. 왜 물 타요? 난 이 얘기를 했어요. 왜 사는 것과 파는 기준이 다른 거죠? 트레이더면 심플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 필요 없고 가치고 필요 없고 수급만 보고 차트만 보고 가는 맞아. 거잖아요. 승률은 낮다는 건 이해하고 그러면 고점 대비 15% 떨어졌는데 내가 익절일 수도 있잖아요. 고점 대비. 내가 산 가격이 그렇죠. 아니고 그렇게 끊든지 아니면 손절 치면 10% 날리든지 그러면 심플한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도 얘기다 가치랑 이게 섞여 있잖아요. 원래 가치 투자자는 가장 이성적일 때 이미 판단을 끝내놔요. 언제가 가장 이성적이냐? 사기 바로 직전. 이 주식을 산 다음엔 사람이 이성적일 수가 없어요. 사기 바로 직전에 진짜 많다. 내가 이 상황이 오면 팔 거다라는 건 이미 정해놨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 분기가 됐을 때 회사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지 어제랑 오늘이 회사가 전혀 다른 회사일 확률은 되게 낮아요. 근데 그거 보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지 사전에 그걸 안 정하고 산 다음부터 그러면 이성이 돌아오기가 사실 쉽진 이제부터 않아요. 공부를 한번 해볼까? 네, 그러니까 사기 전에 정하라 이거죠. 그래서 사기 전에 그걸 안 정해놓고 가면 현생에 좀 방해를 좀 많이 받아요. 맞아요. 네, 오늘 만약에 내가 가진 계좌가 마이너스 20%다. 과연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다고 그 20% 난 걸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할 수 있을까? 망연자실하기만 한 거잖아요. 특히나 젊을수록 30대가 그러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전에 너는 기술적 분석가인지 트레이딩을 할 건지 가치 투자를 할 건지 가치 투자를 했는데 가격을 안 정해놨을 리는 없거든요. 그게 안 정해져 있는데 가치 투자했다는 건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죠. 지읒 가치 투자. 와 진짜 이 개미들에게 너무 필요한 말이고 그 두 분은 이런 거를 잘 지키면서 매매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되게 많이 놀라긴 했어요. 이번 하락장은 역사상 없었던 장이 맞아요. 이 정도 변동성은 나는 살아생전 내가 80% 변동성을 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이드카 뭐 이렇게 막 계속 걸리고 서킷 브레이크 이틀 연속 걸리고 사상 처음이잖아요. 7월은 진짜 정신 나갈 뻔했어요. 저는 금융위기도 겪어봤는데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금융위기 때도. 이번이 더 세요? 네, 그리고 IMF 때는 이제 얼핏 그냥 느낌만 있는데도 그때도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와. 데이터 차트를 보면 저도 아예 피해가 없었냐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피해가 있었는데 다행히 너무 변동성이 클 때는 저는 포지션을 좀 줄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존심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잘 모르겠다. 내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좀 빠져 있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먹으면 많이 먹을 거야라고 들어가면 결국은 그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사람이. 저도 이제 투자업계에 꽤 오래 있었고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단기간에 부자 되신 분들을 좀 보긴 봤어요. 단기간에 부자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무위험인데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리스크를 엄청 감안을 하신 거겠죠. 그럼 그 행동을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됐을 때 멈출 거냐? 근데 거의 멈추는 사람을 본 적이 제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그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안 좋게 끝나는 케이스를 워낙 많이 봐가지고 그 습관 자체를 자기가 이제 버리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는데 보통 그런 거 어떻게 제어를 받냐면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초창기에는 그랬거든요. 제가 얼마나 도파민에 절여 있었냐면 옵션 투자자였어요. 옵션 투자라는 건 해보면은 코인이고 그 어떤 자산도 다 안전 자산으로 보여요. 오늘 뭐 17% 떨어졌어? 그럴 수 있지. 아주 편안하죠. 옵션 투자는 하루에도 60-70% 나오고 5천만 원 투자한 어디 그 직원이 계셨는데 그게 8억이 됐어요. 맞아요. 단 2시간 만에. 옵션은 그런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한 번 돈을 벌면 멈추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건데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운이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으면 겸손해지면 이제 그 행동을 안 하고 이번에 운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옵션 투자하던 분이 여기까지 가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옵션으로 까먹어서. 옵션으로 왕창 까먹어서. 옵션으로 왕창 까먹어서는 돈 생길 때마다 옵션이에요. 그래요? 어제 제가 팔란티어 주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어제 한 30% 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뭔가 미국 주식은 정직하다. 그러니까 안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실적이 나오면 올려주고 그렇게까지 복잡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동안의 미장을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을 했고. 미국 주식도 어려운데 해석이 좀 쉽다. 우리는 보통 사후 해석을 하지 사전 해석 잘 못하거든요. 사전 해석했으면 팔란티어를 30% 오르기 전에 샀겠죠. 근데 보통 사후 해석인데 한국은 사후 해석도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왜 올랐어? 왜 올랐어? 미국은 보통 올랐으면 그래서 올랐구나 이게 되고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어닝콜로 가거든요. 그럼 가이던스가 낮아졌구나 아니면 어떤 멘트가 되게 안 좋았구나 이게 있는데 한국은 왜 떨어지지? 이게 보면 수급 문제래.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 경제 기사 쓸 때 마법의 단어가 수급 문제, 고평가.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그날도 사후 해석이 좀 되더라. 미국도 그게 되는 종목들이 있고 안 되는 것도 또 제가 아까 얘기한 13,000개 중에 12,000개는 안 되고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0개 이상의 주식을 볼 일이 없어서 미국장이 약간 정직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그렇게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많이 그래도 앨런 이런 거 사건 많이 터지고 나서 제도적으로는 많이 보완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제도적 보완이 많이 됐어요. 미국보다는 선진성이 아직은 좀 덜한 편인데 분석이 한국은 쉽고 미국은 어렵고 뭐 미국은 뭐 이러냐 그렇진 않아요. 둘 다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걸 거야 아마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한국인이 가는 곳이 국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인도 이제 미국으로 가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미국은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기관들은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통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위험 관리 팀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회사가 미국은 아니고 영국 회사인데 액티브 펀드예요. 액티브 펀드에 종목을 7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집중 투자하는 펀드는 내가 살다 처음 봤는데 그래가지고 실사를 이제 가서 봤는데 한 종목당 분석 페이지가 1,300페이지예요. 그만큼 길게 긴 관점으로 자기들은 이제 투자를 하니까 중간에 이거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거 보고 진짜 제대로 할 거면 저 정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큰데요? 규모는 한 1.5조 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사실 그 하반기에 미국 시장에 또 최대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픈 AI 그리고 엔트로피 상장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수급을 다 빨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두 회사에 대해서는 좀 의견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상장 시기가 좋지 않아요. 상장해가지고 대박 내고 싶었으면 어떻게든 빨리 해서 더 빨리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현실적으로 어렵죠.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둘 다 너무나 유명한 주식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한테 뭔가 보여주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식으로 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AI의 사람들의 심리 자체도 변동성이 크거든요. 좋을 때는 와 이거 뭐 이것보다 더 좋은 기업이 어딨어 하면서 스페이스X처럼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가 갑자기 냉정해져. 또 어느 날 같이 평가해 보니까 무슨 기업이 있다고요?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와라고 하면 사실 없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그러면 또 적절한 가치를 못 받으니까 상장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사실 여기서 서로 핑퐁을 하다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구장창 미룰 순 없어요. 올 하반기든 내년이든 뭐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높은 평가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미 오픈 AI랑 엔트로픽 이쪽은 한번 훑고 지나가서 그 다음 거에 대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 이쪽은 그래 뭐 니들 뭐 하는지 대충 다 알았고 이것도 선반영
상장 됐구나. 그래서 오픈 AI랑 엔스로피도 지금 판단을 좀 유보하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공개 시장에 나오면 드디어 사업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읽어보고 한번 결정해 볼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빨리 상장했어야 돼요. 특히 오픈 AI는 올해 상장하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했어야지. 왜냐면 너무 엔트로픽이 많이 커졌고 심지어 시총도 더 크잖아요. 오픈 AI 물론 좋아요. 물론 좋고 엔스로픽도 다 좋은데 아직까지는 메인으로는 엔스로픽 좀 더 많이 쓰는 그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둘이 같이 이제 한 해 나오는 게 좋을까? 제일 큰 문제가 일단 원가율이 일단 100원에 팔면 지금 130원 쓰고 있거든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점유율을 이제 늘려나갈 수 있는 구조이긴 한데 돈을 이제 엔비디아 분 다른 회사들에 이제 투자금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130원이 쓰면 안 되고 이 가격을 200원으로 올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0원으로 올리려면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코딩을 하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중국 모델 쓰거든요. 근데 저는 중국 모델을 개인적으로만 쓰고 회사는 안 쓰는데 회사를 쓰긴 좀 위태위태한 그런 껄끄러운 면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회사도 많이 쓴단 말이죠. 중국 모델 같은 경우는 나름의 이제 뭐 자기들 가드레일을 많이 잘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 경쟁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만약에 비싸지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저희는 로컬 모델 쓸 거예요. 저희 회사에도 H백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써서라도 아끼려고 하지 130원을 200원까지 올리는 꼴을 과연 사용자들이 볼까? 거기에 대한 의문까지 풀어줘야. 왜냐면 그게 200원이어도 내가 너네를 써서 400원을 만들 수 있네 내가. 그치. 그러면 그러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덜 뽑는다든지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거 증명되는 거 보고 들어가면 이만큼 못 버는데 뒤에 벌면 되지 뭐. 엔스로픽이나 오픈AI도 내가 미리 모든 걸 예측하려고 하다 보면 비상장사라서 정보가 없거든요. 나온 다음에 봐. 나온 다음에. 근데 오픈 AI랑 엔트로픽이 잘 돼야 네. 우리 전니기도 어떻게 보면 잘 갈 것 같은데 만약 거기서 삐끗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에 되게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있으면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한 가격은 얼마고 아주 긍정적으로는 밴드가 나오잖아요. 그걸 하라고 이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짜.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잘 나가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잘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오픈 AI랑 엔트로픽 잘 나간다라는 그 표시가 상장해가지고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장을 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초기 투자자들 돈 회수하게 하는 목적이 전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초기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하게 하려면 공모가부터 높여가지고 펌핑을 계속 시켜야 된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조항 같은 것도 있어요. 내가 뭐 얼마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면 네가 다 떠안아 뭐 이런 조항을 가진 투자금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장을 앞둔 주식 투자는 좀 조심하기는 해야 돼요. 특히나 모두의 관심을 많이 받는 애들은 적정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미국 주식에 제대로 상장 전에 들어가기에는 어려워요. 모르죠 우리는. 네. 그래서 상장되자마자 내가 이거를 사겠다? 그 생각을 너도 나도 하고 있는데 이게 기회예요. 초기 투자자들한테는. 이 구조가 당분간 더 갈 것 같아요. IPO 주식은 받으면 제일 좋은 전략이 뭐냐면 당일날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70% 확률로 3년 안의 수익률은 그날 종가 대비 마이너스로 가거든요. 그건 통계적으로 그래요.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최근에 그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제일 이제 흔들리는 게 뭐 지정학 이슈, 뭐 금리를 또 올린다. 이제 이런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매크로 환경들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의 가치는 괜찮고 싸 보이는데 앞으로 좀 주식을 내가 현금 보유를 오히려 많이 해야겠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시장을 아예 떠나겠다. 당분간 떠나 있겠다. 힘들었으니까. 그러면은 현금 가지고 떠나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소비도 하고 놀다 오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은 약간 정상적인 주식시장 하반기에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티커사님이 상반기에 나오셨을 때는 주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좀 자주 하셨거든요. 맞아. 6월 지나고 보자고. 네. 근데 네. 이제는 조금 그때보다는 안정이 되어 있고 들어갈 만한다. 이 시장 괜찮아졌어요. 이 변동성이 없어지고 있는 게 보여서 건강해지고 있구나. 맞아요. 건강해지고 있는 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매크로 분석이 이제 힘들어서 네. 사전에 모르니까 사전에 모르면 정상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네. 보통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콘트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표 같은 걸 많이 봐요. 튀거나 안 튀면 가만히 있는 거고요. 튀었다. 그러면 튀면 좀 떨어진 다음일 거거든요. 네. 뭐 어때요? 좀 떨어진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매크로 이벤트 같은 경우도 좀 보고 판단을 하는 게 평소에 이제 뉴스를 트래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럼 매크로는 어차피 내가 잘 컨트롤도 안 되고 잘 모르니까 네. 뭔가 일어나면은 좀 대처해도 된다. 일본 주식도 투자 좀 하시잖아요. 앞으로도 좀 괜찮게 보세요. 저는 일본 쪽은 하나의 테마거든요. 로봇. 하지만 로봇은 언제 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깔아놓는 차근. 거고. 예. 그리고 이미 저는 이제 밴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이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뭐 살 것도 없고 팔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변동성이 없어요. 좀 올라가도 또 이렇게 조정이 오고. 그러면 티커사님은 거의 미장 위주로 이제 보시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이 시장이 크니까 미국 위주로 보긴 하는데 네. 로봇
로봇을 얘기하시는데 로봇을 투자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투자하신다라는 그 관점도 너무 좋고 저도 AI 시대가 지금 미국이 위주로 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재밌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AI가 한번 지나갔잖아요. 뭐 앞으로도 계속 올 거예요. 이건 파도 같은 거니까. 근데 이 지나가는 시점에 저는 중국 쪽이 AI 쪽에서 뒤의 흐름을 조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AI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조금 올 하반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다음 패러다임에 항상 로봇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패러다임은 머지않은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그 로봇은 단순히 미국만 점유하고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각자 강점들이 다 있어요. 그 기업들을 찾는 게 재밌거든요. 근데 아마 그중에서 일본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재밌는 애들이 있어. 저는 이제 로봇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 위주긴 해요. 네, 근데 그럼요.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죠. 티커자의 부의 패러다임. 이거 뭐예요, 사진? 아니 이거 티커자를 제목으로 넣었다는 거는 거의 머니코믹스의 캐릭터를 뭔가 이렇게 전면에 세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제목에 티커자라는 걸 쓸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게 된 계기가 머니코믹스였잖아요. 그래서 티커자가 들어가야 된다. 아, 출판사 쪽에서. 그래서 티커자라는 이름이 들어갔고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 중에 그 패러다임 투자를 한번 얘기했는데 맞아요. 되게 반응 좋았잖아요. 그 얘기를 더 깊게 해달라는 요청에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항상 종목을 얘기할 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 올라서 사실 저는 많이 곤란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방송에서 다 풀 수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지를 이제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썼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엉두루님께도 드리려고 책을 갖고 왔는데 엉두루님은 절대 이 책을 읽어보시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책에 있는 얘기들을 자꾸 하시니까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보시는 게 되게 비슷하신가 보다. 티커자의 부의 패러다임을 보면은 저희가 방송에서 못 봤던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죠? 맞아요. 좋습니다. 이커나님의 이 인사이트를 보실 수 있는 티커자의 부의 패러다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 2시간 진짜 너무 꽉 채웠어요. 오랜만에 미장 수다 떠니까 너무 재미있네요. 미장은 지금으로 바꿔야 될까? 자, 그럼 오늘 개미는 지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